네, 1교시에 못 봤던 동영상 우리 보고 2교시 시작하고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자유의지. 우리가 한낱 짐승이나 동물이 아닌 인간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다. 우리는 자신있게 말한다. 인간은 누구나 원하는 걸 마음먹을 수 있고 마음먹은 바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바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를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게 바로 상식처럼 통용되는 자유의지의 핵심 개념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쉬운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자신의 손가락을 움직인다고 할 때 이때 일어나는 우리 신체 속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 간단하다. 일단 손가락을 움직이겠다는 생각 또는 움직이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다. 그리고 이 생각과 마음이라는 일종의 의지를 뇌가 받아들이고 뇌가 전기 신호를 통해 이러한 뜻을 신체에 전달하여 결국 손가락을 꿈틀거리게 만든다. 쉽게 말해 이를 의지, 뇌의 전기 신호, 행동이란 메커니즘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즉 생각과 마음가짐이 먼저이고 후행하는 실제 행동이 최종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의지의 기본 개념이다. 만약 손가락을 움직일 생각조차도 없었고 그러한 마음조차 먹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이 그냥 움직인다? 적어도 정상적인 차원의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이를 실제 실험으로 증명해낸 과학자가 있다. 벤저민 리벳이란 교수다. 리벳은 피험자의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피험자에게 설치한 뒤 피험자에게 버튼을 하나 주었다. 리벳의 요구는 간단했다. 그냥 버튼을 누르고 싶다는 의지가 생길 때 버튼을 누르라는 거였다. 과연 이 실험에서도 피험자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지, 뇌의 전기신호, 행동이란 메커니즘을 따를까? 결과는 정반대였다. 피험자에게 스스로 손가락을 움직이겠다는 생각, 손가락을 움직이고 싶다는 마음가짐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대뇌의 운동 영역에서 손가락을 움직임과 관련하여 준비 전이라고 불리는 뇌파를 내보내는 것이 실험 장치에 의해 측정된 것이다. 한마디로 생각과 마음가짐에 선행하여 뇌가 이미 움직인 셈이다. 이는 의지, 뇌의 전기신호, 행동이라고 알고 있던 우리의 상식적인 자유의지의 메커니즘이 사실상 뇌의 전기신호, 의지, 행동이란 메커니즘으로 수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실험을 실행한 과학자의 이름을 번떠 이를 리벳 실험이라고 한다. 자유의지에 관한 통념을 깨부수고 새로운 차원의 자유의지 개념을 문제제기한 최초 실험으로서 철학, 심리학, 과학 분야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으며 그 때문에 각종 시험에서도 주요 지문이나 자료로서 자주 출제되고 있다.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 무엇을 알아야만 하는 걸까? 이 리벳 실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어떤 교훈을 던져주는 걸까? 이 리벳 실험이 선사하는 인문학적 함의는 이러하다. 어쩌면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천적인 기제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뇌의 생화학적인 작용, 뇌의 생화학적인 메커니즘일 수도 있다. 둘째,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발휘했다고 믿는 생각과 믿음이라는 것도 실상은 그 이전에 이미 뇌가 임의적으로 결정해버린 사안들에 대해 본인이 사후적으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한 일종의 짜맞춘 논리, 짜맞춘 사변에 불과할 수도 있다. 모든 판단은 어쩌면 이미 내려진 것일지도 모른다. 리벳 실험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인문학적 함의, 지식, 교훈이다.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 유튜버님이 심리학이나 뇌과학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오류가 있는데 좀 수정하려고 합니다. 뭐 넘어가려다가 그래도 뭐 알면 정확하게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사소하게 넘어가기에는 좀 그래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흔히 심리학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인들은 다 마음이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예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인간들이 모여 살면서 그죠? 그러한 개념을 만들어서 공유할 뿐이지 자유의지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 실험만 하더라도 벌써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4, 50년 된 실험인데 아직까지도 일반인한테는 그것이 안 알려져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예.
그 여러분 이제 뭐 심리학을 하는 덕분에 알게 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익히 아는 내용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분이 이제 소개할 때 오류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뇌파가 먼저 생기고 그다음에 의지라는 것이 생기고 행동이라는 것이 생긴다. 요거 좀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결국 의지라는 것이 또 행동을 만든다. 이렇게 되면은 의지라는 어떤 심리, 정신, 마음이 행동을 만든다. 이렇게 된다면 다시 또 마음이 행동의 원인이라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요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실수를 했고 뇌파의 작용이 의지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우리가 의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소통을 위해서 그죠 자기의 경험 느낌을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의지라고 이름 붙인 그러한 현상도 만들고 손을 움직이게 하는 현상도 만들고 병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뇌파가 의지를 만들고 행동을 만들고 해서 이게 직렬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뇌파가 의지라는 거 하는 현상도 만들고 행동이라는 현상도 병렬적으로 만드는데 아까 행동주의에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의지라고 이름 붙이든 자유의지라고 이름 붙이든 뭐라고 이름 붙이든 간에 인간이 하는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다 행동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개념적이 했기 때문에 의지도 하나의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뇌파는 우리가 의지라고 이름 부르는 행동을 만들고 또 뇌파는 우리가 손을 든다라는 행동을 만들 뿐이에요. 그거 제가 지적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1번하고 정리하고 2번하고 정리해놨죠. 2번하고 정리해놨을 때 사람들이 흔히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행동했지 할 때 나는 이러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래했고 그것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실제 자기 행동이나 생각의 원인이 아니라 자기가 추론해낸 타당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하나의 사변일 수도 있죠. 사변일 수다 있다 했죠. 즉 말리하면은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정확성이 없고 타당하지 않은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이 바깥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생각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하다고 소위 설명 아닌 설명을 할 때는 인과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이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얘기할 때 설명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설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론, reason을 하는 거예요. reason. 즉 우리는 cause, 원인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아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원인을 몰라요. 우리 주관적인 그런 인식 경향은.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cause를 밝히려 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든 타인에 대해서 얘기하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cause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reason, 추론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로 철학이 그러한 사변적인 연구법을 쓰기 때문에 바로 심리학은 과학이어야 된다. 코즈를 얘기를 해야 된다. 과학은 코즈를 얘기하는 것이고 과학이려면 코즈를 얘기해야 되니까 리전이 아니라. 그래서 심리학은 과학적 방법을 취해야 되고 그걸 2장에서 지금 다루려고 하고 그러한 기준을 가장 많이 만족시키는 것이 행동주의 입장이란 거.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본 접근법 중에 현상학적 접근법 어땠어? 자기가 경험한 주관적인 것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주관적으로 해석하냐 그걸 연구 대상으로 삼다 했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까지 본 동영상이나 제가 이제까지 얘기한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심리학인가라고 얘기하기에 너무나 많이 벗어난 그러한 접근법이고 거의 종교 비슷한 그런 접근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인본주의, 인간 중심으로 본다는 그 개인 중심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인본주의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고 심리학 전공을 하지 않거나 심리학을 공부해볼까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주위에 그 서점이나 이런 동영상, 온라인상에 나타나는 강연이나 책들은 거의 다 인본주의적, 현상학적 접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들어보거나 읽어보면 쉽게 다가와요. 왜? 우리가 일상적으로 리전하는 그런 용어들 쓰니까 자유의지에 의해서 뭐 기대에 의해서 예측에 의해서 희망에 의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다가오지만 이제까지 얘기했던 그거 다 뭐 코즈가 아니라 리전 비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는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내 삶의 문제 내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러한 접근법이나 그러한 책이나 그런 얘기를 듣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결과라면은 그 결과를 바꾸려면 원인을 어떤 식으로도 바꿔야 되는데 그 리전
현상학적 접근법에서는 주관적인 그러한 추론, 사변은 전혀 코즈를 모르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행동 변화, 내가 갖고 있는 심적인 문제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거.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심리학, 그리고 심리학을 공부했다고 생각하던 계기, 그리고 심리학 안에서도 그러한 접근법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특히 심리학을 하는 사람 중에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려고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다 현상학적 접근법의 매력에 빠져 있어. 제가 보기에는 완전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심리학을 하지 말고 다르게 이름 붙이면 돼요. 저는 꼭 심리학을 해야 된다, 꼭 과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은 과학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첫 번째 만족해야 될 조건인데, 그걸 만족하지 않는다면 다른 이름으로 하면 된 거예요. 안심리학 하든지 더 좋은 심리학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때는 과학이라는 접근법을 쓰지 말고, 아니면 아예 그냥 뭐 무슨 교라고 얘기하든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그런데 버젓이 심리학이라고 얘기하면서 심리학이란 과학이라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 심리학 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적지 않아 있어. 그래서 이 심리학 안에서도 계속 논쟁을 하는 거. 자, 화면 공유 가서 우리 2장 이제 보겠습니다. 2장이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과학에 관해서 얘기를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뭐 과학 좋아하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과학이라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바로 우리 과학에 대한 교육, 과학이 무엇인지 잘 배우지 못해서, 배울 기회가 없어서 그래요. 과학이란 어떤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도 마찬가지지만 심리학은 어떤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어떤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바로 사고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 그랬죠. 과학은 연구 대상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어떻다? 반복, 그리고 ROT 법칙, 반복하고 측정하고 또는 관찰하고 반정,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 그게 뭐예요? 어떻게 사고하느냐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과학이지, 과학이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심리학도 마찬가지죠. 심리학도 어떤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배우면 내가 심리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사고하는 법을 배우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전공이 되었던 그 전공은 어떠한 전공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전공을 통해서 내가 다루려고 하는 대상, 이 세상 인간을 어떤 방식으로 보지 않은 사고력을 키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창의성이 나오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구하든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것이라고만 생각해서 그것을 내가 획득하고 가지기만 하면은 나는 그것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딱 그냥 그 틀에 박혀서 관로 안에 넣기식의 그러한 일이나 그러한 답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관식 서술에 그렇게 취약한 거예요. 우리 교육이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관로 안에 넣기만 하기 때문에. 관로 안에 넣기만 하는 지식은 뭐예요? 누군가가 교수님이나 어떤 권위자가 얘기해 주는 것을 그대로 집어넣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예 사고예요. 교육이 여러분을 노예로 만든 교육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지금도 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죠.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인식을 공유한다면 바뀔 수 있고요. 우리가 소비자니까. 하지만 그게 안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사고력을 키우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이 심리학이 논쟁이 있는데, 그죠? 여기에 있는 논쟁 각각을 여러분이 외워서 관로 넣기를 하는 그것이 아니라 심리학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내가 취하는 것이 심리학 공부가 아니라 심리학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즉 심리학적 사고를 하는 것이에요. 심리학뿐만 아니라 과학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여러분이 지금 대학에서 전공하는 전공도 그렇고 모든 수업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배웠던 모든 수업이 그래야 되는데 이 교육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의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고력이 하나도 없어요. 토론이 하나도 안 돼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관로 넣기만 하니까. 노예가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뭐예요? 부지불식간 여러분을 노예 만들어서 그게 어떤 식으로든 사회 정치적으로든 이용해 먹는다 이렇게도 나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원해서 그렇게 하든 모르고 그렇게 하든 간에.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이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노예 상태에서 못 벗어나, 이 사고 자체가. 여러분 관로 넣기 수업 좋아하죠?
시험도 좋아하죠. 아니 1, 2, 3, 4분 3, 4번 중에 고르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PPT도 딱 관로 넣기에 좋은 그런 것들만 딱딱딱딱 정리해서 보여주는 그런 자료를 좋아하지. 교재 사고 싶지 않잖아요. 읽고 싶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수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얘기를 하다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자, 지금 이 과학이 무엇인지 얘기를 하다 그 얘기를 하게 됐군요. 그래서 2장에서는 이제 과학이 무엇인지, 즉 과학적 사고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장이에요. 그래서 과학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과학이 어떤 것이다라고만 가르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요. 과학이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과학이고, 심리학은 어떻게 심리학적 사고를 하는 것이 다 심리학이고, 철학은 어떻게 철학적 사고를 하는 것이 배우는 거야.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예술 뭐 체육할 것이 다 그래요. 결국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이 하는 짓거리이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보면 인간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 세상을 조작하고 접근하려는지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고하느냐, 사고라는 행동을 하느냐, 그것을 배우는 게 공부예요. 쟤네들은 공부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대로 하고 싶다면,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고 싶다면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수업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질문하고 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소비자 입장에서 자꾸 요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2장 심리학의 연구 방법입니다. 교재에는 뭐 하위 제목들이 많지만 제가 과감하게 생략하고 두 가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뭐 첫째 시간, 그리고 오늘 첫째 시간 지금까지 한 10여 분 이상 20분 동안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과 중복된 거 많고 더 상세하게 배우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다 생각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얘기하면은, 자, 첫 번째 슬라이드. 과학적 태도, 과학적 방법론. 첫 번째, 과학적 방법론이 적용해서 이론 가설 사실 나옵니다. 교재에. 이론 가설 사실 우리 첫째 시간에도 했어요. 1장에서도. 자, 근데 교재에 제가 같이 읽어볼 만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페이지 수가 없고 49쪽이 되겠네요. 페이지 수로는 49쪽에 보면은 개요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아, 제가 이거 표시를 해놓고 세 번째 줄 이렇게 보는데 다 읽을까요? 네, 다 읽죠. 뭐 중간에 읽으면 맥락이 끊어져서. 자, 개요 1장에서 보았듯이 심리학의 정의 데피니션은 유기체의 행동과 마음 할 때 마음은 정신과정 뭐 또 이렇게 얘기했어. 마음을 연구하는 과학이다. 과학이란 말이 빠질 수 없죠. 만약 과학이라는 타이틀이었으면 심리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심리학이 과학이라는 정의가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물리학, 생물학, 화학 등 자연과학 분야를 흔히 과학이라고 지칭하기 때문일 것이다. 과학은 특정 학문 분야라기보다는 객관적이고 관찰 가능한 자료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즉 특정 학문 분야는 것은 대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과학은 대상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방법, 어떻게 객관적이고 관찰 가능한 자료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보편적 진리나 법칙을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즉 과학은 대상이 아니라 방법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심리학이든 뭐든 다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심리학 역시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자료들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행동과 마음에 대한 보편적 진리나 법칙을 발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과학의 한 분야고, 이를 반영하듯 꽤 많은 대학에서 전공 이름을 심리학이라 부르지 않고 심리과학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다라는 거. 자, 요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요 타이틀 올려놓은 것은 페이지 53쪽입니다. 거기 페이지 53쪽에 보시면 이 과학적 태도 및 과학적 방법론하고 밑에 내려오면은 반관로입니까? 그렇게 부르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반관로 1번 과학적 방법론의 적용하고 밑에 내려오면은 푸른 글씨로 이론 가설 사실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을 보시면, 그렇죠? 과학적 방법의 핵심된 절차란, 여기 보면 요컨대
우리가 관찰하고 경험하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그 문장 읽으려고 합니다. 위한 다음에 기본적인 절차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자, 기본이라는 것은 가장 핵심된 바탕이 된 뜻이죠. 즉 이걸 기본적 절차란 말 쉽게 제가 제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과학적 방법의 핵심이란 것은 뭐 사실을 확인하고 이론을 생성하고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고 이거는 우리 여러분 이거 1장 PPT 보시면 맨 첫 장이 이게 나와요. 이미 했던 거예요. 그죠?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자가 각 챕터마다 달라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해를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 동서남북에서 저 동쪽에 있어. 그 점심 때 나가 보니까 또 저 중간에 있는데 남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어. 저녁 때쯤 보니까 서쪽에 있어. 관찰했어. 그 다음날 또 아침, 점심, 저녁 보니까 남쪽이 약간 기울어 있고 또 그 다음날 했어. 제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3번 그리고 그것을 1년에 반복해서 관찰했어. 리피터블하고 주머니가 테스터블 관찰 또는 측정 가능한 형태로 했어. 그리고 제가 가설을 세웠어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구나라고 가설을 세웠어요. 내가 보고 있는 태양, 즉 소위 지구 밖에 보이는 어떤 물체들이 지구 주위를 도는구나 이렇게 가설을 세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은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생각하에 그럼 달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구 주위를 움직이겠지 해서 이제 밤에 잠 안 자고 달이 어디서 떠서 어디로 지는지 관찰했어요. 이것도 리피터블하고 업저버블하게 한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달도 이게 그죠? 동에서로 이렇게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못 보던 별빛이 보이는데 별이 보이는데 그 별도 내가 1년 동안 관찰해 보니까 그렇게 움직여.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이론. 하늘이 움직이는구나라고 이론을 세웠어. 천동설. 그리고 제가 달이나 해나 다른 별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고 질문하고 그 사실을 1년에 걸쳐서 반복해서 관찰했어. 그렇게 해서 이론을 세웠어.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론 하에서 또 어떤 새로운 별을 제가 발견해 가지고 그럼 그 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른 별과 마찬가지로 움직이겠지 해서 관찰을 해보니까 이제는 그 별이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안 움직여요. 이상하다. 내가 잘못 봤나?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1년도 보고 5년을 보니까 내가 새로 발견한 그 별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 발견한 그 별들은 내가 본 달이나 해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뭐요? 내가 이거 하늘이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가설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거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이게 빙빙 도는 것이 아닐까?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그때부터 달과 해를 포함해서 새로운 별들에 대해서 다시금 그런 입장에서 관찰해 보니까 이론이 뒤집어졌어요.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란 걸 알게 됐어요. 코페르니쿠스의 발견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바로 측정 가능하고 그리고 그 이론 가설에 대해서 반증 가능하고 그리고 이론 가설 그리고 내가 측정하는 그 과정을 다 반복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러한 방법을 써야지만이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의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대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눈으로 보느냐 망원경으로 보냐 컴퓨터로 보느냐 전자현미경으로 보느냐 그게 달린 게 아니에요. 사고하는 방식에 관한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사고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린다면 그건 과학적 방법이에요. 자, 태초에 누구누구가 온 세상을 만들었느니라. 측정 가능합니까? 태초에 제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측정할 수 있어요. 저 관찰할 수 있어. 2번 다시 관찰 못해요. 2번 다시 관찰을 하지 못하고 즉 그것을 반복해서 창조가 또 일어나고 제가 해가 달이 어디서 움직이는지 보듯이 새로운 별이 나타났을 때 그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듯이 제가 반복해서 그것을 관찰할 수 있나요? 측정할 수 있나요? 없죠. 그렇다면은 태초에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러한 가설이나 이론을 내가 검증 또는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론은
소위 이론은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론, 가설, 명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과학적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과학을 비판하고 과학이 종교를 비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고, 또 달리 얘기하면 서로 비판할 수 있는 입장 자체가 아닌 거예요. 아까 자유의지. 자유의지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죠. 내가 원해서 한다고 하죠. 하지만 내가 이런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반복 측정해서 그 자유의지가 행동을 일으킨다는 그 가설을 과학적인 사고에서 검증, 반증, 테스트 해내지 못하면은 그거는 믿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자유의지, 내 마음이 행동을 결정한다, 이런 생각이 그런 류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리벳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도 태어나기 전 4, 5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 50년 전에 연구를 해보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런 류의 연구는 리벳 연구뿐만 아니라 경상도 말로, 여기 경상도 사람 있습니까? 경상도 말로 천지백갈이에요. 많아요, 그런 자료가. 근데 그런 자료가 여러분이나 저나 일반인한테 공유가 안 돼서 그렇지, 자유의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의 리전, 추론으로서 착각이고 비타당한 비합리적인 사변이란 증거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그죠?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거 측정하고 반복 가능하게 검증해서 여러분이 나는 자유의지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 우리가 모여 있는 사회 내에서 언어라는 소통을 통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유의지라고 알게 됐습니까? 후자죠. 그거는 과학적인 태도에서 그렇게 검증된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종교처럼. 그런데 아까 리벳 이후에, 그죠? 지금까지 엄청난 그런 이런 과학적인 사고에 의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자유의지는 그냥 우리가 붙인 어떤 현상에 대한 이름이지, 자유의지가 마음이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상학적 접근에서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전제하고 풀어내니까 이게 황당하게 과학이란 심리학인지 종교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 심리학을 공부하겠다는 사람들, 상담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 인본주의라는 말이 붙었는 그 매력에 빠져서, 그리고 뭐 그런 우리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부지불식간에 우리한테 갖춰진 그런 지식 체계, 사고하는 방식으로 과학적 훈련이 안 된 사고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쉽게 여겨지고 매력적으로 여겨지고 그 전공을 하고 싶어하고, 그게 정말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 심리학자들 중에도 많아요. 이 교재에도 그런 식으로 쓰여진 내용이 많아요. 교재를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보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각각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잘못됐다, 우리는 다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은 과학이라는 첫 번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과학적 요소를, 과학이라는 그러한 이 방법, 사고방식을 만족하느냐 안 만족하느냐, 그 입장에서 제가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심리학이라 부르지 말고 다른 이름을 불러서 하면 돼요. 심리학 말고도 뭐 있으니까, 철학도 있고 뭐 종교도 있으니까. 근데 버젓이 심리학 안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죠. 자, 측정 가능성과 관련해서 지금 교재 54쪽에 보시면, 54쪽에 보시면, 자, 이제 이게 교재, 54쪽에 보시면 제가 이번에 반증 가능성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시면 따옴표, 큰 따옴표 안에, 자, 당신의 믿음이 충만하다면 은혜를 받아 당신의 병이 나을 것이다. 이거 뭐요? 가설이죠. 뭐뭐 하다면 뭐뭐 하다. 즉 믿음이 충만하다. 원인, 병이 난다. 결과, 뭐뭐 하다면 뭐뭐 하다라는 명제 형태로 인과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이거 측정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걸 반복적으로 측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반증 테스트 하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가설을 다 포함하는 이론을 수립하려고 해요.
믿음 측정할 수 있습니까? 믿음 어떻게 측정해요? 바로 이게 마음을 측정한다는 소리와 마찬가지거든요. 믿음을 어떻게 측정해요? 자유의지를 어떻게 측정해요? 사랑을 어떻게 측정해요? 소망, 기대를 어떻게 측정해요? 예측을 어떻게 측정해요? 분노, 불안, 공포, 성욕 이런 걸 어떻게 측정해요? 우리 물리적 대상 같으면 무게도 재보고, 그죠? 길이도 재어보고, 뭐 기계에 넣어서 요즘처럼 PCR 분석도 해보고 이렇게 하지만 믿음을 PCR 분석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무게를 잴 수 있어요? 스펙트럼 뭐 해서 그 분석기에 넣어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니죠. 그렇다면 이 믿음을 그다음 문장 그 조금 전 읽은 거기에서 한 그다음 거에서 자 반전 가능성 거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조금 전에 읽었던 문장에서 하나 둘 셋 아래쪽에 보시면 만약하고 다시 다운표가 나와요. 이 명제를 다시금 바꿉니다. 만약 당신이 1년 동안 매일 6시에 1시간 동안 새벽 기도를 나온다면 당신의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명제를 바꿔요. 즉 뭐요? 믿음이라는 것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바꾼 거예요. 1년 동안 매일 6시에 1시간 동안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나온다. 그걸 보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죠. 우리 일상적으로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할 때는 결국 그 사람이 뭐요? 소위 뭐 절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성당이 되었던 이슬람 사원이 되었던 꼬박꼬박 거기에 참석하고 참석해서도 딴짓 안 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 이외의 시간도 거기에 와서 뭔가 종교적 행위를 한다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1년에 가뭄에 콩나듯이 한번 나오고 나와서는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졸다가 하면은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도 결국은 타인의 행동을 보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얘기할 뿐이에요.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행동을 관찰해요. 하지만 그것이 엄격하게 관찰해야 되는 것이 이제 과학적 방법을 취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서 믿음이란 이 한 단어를 1년 동안 매일 6시에 1시간 동안 새벽 기도를 한다는 형태로 측정 가능한 형태로 바꿔요. 1년 동안 매일 6시에 1시간 동안 새벽 기도하는 건 얼마든지 측정할 수 있죠.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측정할 수 있죠. 1년 동안 계속 관찰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갓을 이렇게 하면은 병이 낫는다는 것을 이 갓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갓을이 만약에 참이라면은 이러한 갓을 지지하는 이론, 뭐 종교적인 어떤 그런 교리, 이론을 확정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측정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 그래요. 자, 조작적 정의는 페이지 54쪽에 위에서 제일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보면 조작적 정의에서 오퍼레이셔널 데피니션이 나와요. 자, 그 54쪽에 제일 첫째 줄 읽겠습니다. 첫째 줄이 문장이 잘렸는데 그 문장 말고 새로 시작하는 문장 거기 첫째 줄 보시면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까 믿음처럼 그렇게 명확하지 않으면 검증을 위해 조사 혹은 측정해야 될 변인을 특정하기가 어려워지므로 가설의 검증 역시 어려워진다. 따라서 과학적 연구를 시작하기 앞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한데 아까 믿음을 1년 동안 매일 6시에 1시간 동안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을 믿음이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 그래요. 자, 믿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꾸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요. 1년 동안 6시에 그렇게 나온다면 믿음이 좋다 얘기하겠죠. 그런데 소위 마음이라 얘기하는 여러 가지 우리 언어가 만들어낸 그런 추상적 개념을 이렇게 조작적 정의할 때 우리가 시공간 안에 있는 내 육체 또 포함해서 물질을 측정하는 만큼 조작적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변환되면 항상 왜곡이 되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뭐 또 뭐 전기 에너지로 바뀔 때마다 왜곡이 되죠.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열나죠. 예를 들어서 선풍기 돌려봐요. 선풍기가 뜨끈뜨끈하죠. 그만큼 뭐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100% 전환되지 않고 왜곡이 일어났다는 얘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이러한 추상적인 마음의 내용이란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가능한 형태로 조작적 정의를 하면은 그 안에 그것이 그대로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100% 완전하게 조작적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능력 자체가 그런 능력이 없어. 그렇다면 그것이 조작적 정의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지금 얘기한 이 조건을 만족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행동주의가 그렇게 ROT 법칙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인과관계를 밝혀내서 결국 병이 났든지 간에 문제 행동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원인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극단적으로 현상학적 접근 어때요? 주관적인 경험을 가지고 자기 주관적인 해석을 가지고 접근한다 했죠. 문제 행동 해결하고 마음을 뭐 치유한다 했죠. 지금 이 방법이 어느 만큼 접근되나요? 조작적 정의가 쉬운가요? 가능한가요? 행동주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극단을 달리는 경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심리학에 관심 있고 하는 사람들이 그 현상주의적, 인본주의 입장을 갖고 하고 상담에서는 주로 그 입장을 취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 장면에서 적지 않은 경우에 얘기 듣고 말할 때는 다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홀가분한 것 같아요. 돌아서 나오면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꼭 일주일마다 좋은 말씀 들을 때는 다 된 것 같은데 돌아오면은 일주일 동안 내 생활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 다음 주에는 똑같은 문제 가지고 가서 또 울고불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낳는 거예요. 그 심리학에도 이게 그 고대부터 데카르트까지 이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이원론적 생각 때문에 이 심리학도 아직까지 신생학문이라서 그런 것들이 논쟁이 많고 그렇게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연구 방법 두 번째 주제입니다. 40분이니까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주제 연구 방법 하도록 하겠습니다.